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들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안들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도대체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결국은 못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뭐 제넷 옐린 재무장관도 그렇고 분명히 인플레이션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제 와가지고 말 바꿔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중요한 직책을 맡겨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회가 또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또 법으로 위반하는 것도 의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의회 구조이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지만 하지만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내년부터 올해 선거에서 이겨서 내년 1월 3일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게 되면 공화당이 보다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죠. 그때에 어떠한 경제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중에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크게 소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법 조항을 조정하고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부 감면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도 현재 연방정부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출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규제들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 등을 요구해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젠다들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정책들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려 할 때 인플레이션이 유권자들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가을 중간선거 캠페인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작을 합니다. 텍사스주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워싱턴에 더 많은 지출과 미래에 더 높은 가격을 부채질할 메인 스트리트 사업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매겼을 뿐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공화당 쪽에서 정적끼리 퍼붓는 공격을 위한 공격 수준이 이미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방향을 도대체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들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하지만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위에 권림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저들이 진정한 워싱턴 스완프 기득권층이다. 이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직업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팬데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또 오히려 공화당원들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맨날 욕만 하고 뭐라고만 하지 실제로 내놓는 게 뭐가 있느냐? 대안이 없다. 그들은 이게 지금 바이든이 늘 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안이 없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안들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에서 내 계획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놈의 입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한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바이든이 했던 말대로 현실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많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요. 마치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열심히 활동하라고 집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 해주고 잘 보조를 해주면, 내조를 해주면 그러면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것처럼 정치인과 그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돼 버렸죠. 당연히 이제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보면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또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척 그레슬리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보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축을 장려하겠다라는 이야기 참 오래간만에 저희가 듣는 표현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바마 케어에 신설된 3.8%의 투자 소득세에 대한 소득 기준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 부부 소득이 25만 달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3.8%의 투자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세법 조항처럼 이거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퍼센테이지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40만 달러로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척 그레슬리 의원이 하는 이야기죠. 2배로 높이겠다는 거죠. 사실 20만에서 25만 달러 버는 이 정도 버는 가정은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조금 좋은 직장 좀 가지면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보통 20만에서 25만 버는 가정을 이거를 부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의 평균 소득을 연소득을 이야기하면 한 6만 5천에서 7만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년에 7만 불 정도 개인이 7만 불 정도 버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보실 수 있는 딱 중간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부부가 일한다 그러면 한 13, 14만은 벌어야 그래야 중산층일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일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서 뭐 20만 그러면 뭐 조금 더 버는 정도이지 뭐 대단히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득 수준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투자 소득세 3.8%를 더 얹어서 붙이는 것은 이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 숫자는 40만으로 올리겠다. 40만 불 이상 벌면 그러면 뭐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연봉이 40만 불이니까 대통령보다는 더 벌어야 그래도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보다 못 버는데 뭐. 하여간 이런 이야기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300달러, 기혼자는 600달러까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저축을 장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축이 많아지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줄어들게 되죠. 은행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그럼 이제 통화가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좀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함께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서 가정집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 주택들의 주택 가격, 매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이제 과거에 없었던 현상인데 드랍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만 불에 내놨던 집을 45만 불에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깎아서 다시 내놓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가 안정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고금리 이자로 가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의 조절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게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이냐, 그건 또 시간을 또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계속 지켜보자로 결론이 가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택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거시경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조정을 하면서 물가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축을 장려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방정부나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빨아들여 가지고 통화량을 줄이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노력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연준이나 연방정부가 이 통화량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 경제가 직접 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레슬리는 또 중간소득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의 세금을 좀 낮춰주는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세금을 올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민주당 쪽에서는 꼭 부자들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도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자들만 세금 올리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도움을 받느냐?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 보고 나라에다가 돈 더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에다가 돈 더 낸 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의 생리일 수밖에 없죠. 내가 나라에다 이만큼 돈을 더 주는데 그럼 나도 돈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부자들의 생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 얘기를 하죠. 부자들한테 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복지에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해보았더니 현실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돼버리고 이상하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을 2배 이상 증가시켜서 개인은 89,075달러, 기혼자는 178,150달러에 도달하면 그 투자 소득에 대한 0% 세율이 종료되도록 하겠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은 89,075달러까지 투자 소득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9,000불, 거의 9만 불이네요. 연봉 9만 불 정도 되는 사람 수준 이하면은 개인인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투자해가지고 번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붙이지 않겠다. 은행에다 돈 넣었는데 은행에서 이자가 붙었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도 300불 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에다가 넣어놓았을 때 개인에게 훨씬 더 나라가 뺏어가는 돈들을 최소화해 주겠다. 이런 거죠. 기혼자는 178,150달러까지 이렇게 하겠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세금, 내 돈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놔서 은행 이자를 받는데 은행 이자는 불로소득이라고 거기서 또 막 세금을 또 얹어 가져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 사람들이 저축을 장려할 때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 11월 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다음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게 척 그레슬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인플레이션 지수 없이 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인 1만 달러 선도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요. 그러한 변화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나 저희 옆에 있는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 주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그 세금 수입을 줄여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올해 세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내년에는 아예 세율을 좀 낮춰주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주에서는 예정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나왔으니까 부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뭐 이런 주들도 있는 것이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당분간 가스값에다가 붙이는 세금은 받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평균 가스값으로는 가장 저렴한 주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상황이 좀 계속 달라지게 된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주 정부에서나 혹은 지방 정부에서 $10,000 공제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0밖에 못 버는 얼마 벌었다라고 개인 소득 신고를 할 때 $10,000까지는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그 공제 대상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한편 또 하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연방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지출을 없애버리고 만기 감세 연장,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던 특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세제 개혁을 단행을 했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세제 단행 개혁을 했을 때 역사 이래 이만큼 세금을 깎아준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세 정책이 펼쳐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종료가 되어가고 있죠.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연장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게 세금 감면해 주었던 그 내용들이 기간이 다 끝나니까 갑자기 막 세금들이 올라가면서 국민들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겁니다. 에너지 생산 증가, 이 얘기 중요한 얘기죠. 에너지를 더 많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저희가 내용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지네들 말로는 청정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상한 검증되지도 않은 에너지 자꾸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참 갑갑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일부 규제 철폐 이야기는 에너지 생산 증가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를 시추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발전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규제들 때문에, 환경 규제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배기가스 수치를 더 낮춰야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그런 규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규제에 다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면 시설 투자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운영을 하는데 또 더 추가로도 돈이 들어가게 되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규제를 풀면 풀수록 생산 단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와서 2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이게 50원짜리 물건으로 떨어진다면 그래도 계속 200원으로 팔겠느냐? 어떤 놈들은 그런 놈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50원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세일하자. 특가 100원. 이게 장사꾼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아니면 뭐 150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독과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 왕이 돼가지고 이
다른 기업들 갖다가 억누르고 불공정하게 거래하려고 하는 이 부분 막아주는 것,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유일한 거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규제 철폐. 이전부터 공화당이 계속 주장해 오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해 보았더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일부 무역 특혜, 그리고 1년의 표적 관세 면제를 연장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변경은 하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공화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저희가 릭 스캇 의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또 사실이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좁혀질 경우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트럼프 때 멀쩡했던 게 바이든 때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정책의 잘못이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면 이걸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그레슬리 의원도 그렇고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도 그렇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환영할 그런 소식인 것 같다.